유태성은 택시 핸들을 잡은 지 15년째였다. 이 도시의 방거리를 모르는 구석이 없었고 어떤 손님이 탈지도 대충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다.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한강대교를 건너던 그의 시선이 다리 아래 인도에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 쪼그려 앉은 작은 형체.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였다. 설마. 태성은 본능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밤이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 누군가 다리 아래에 쪼그려 앉아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태성은 천천히 그 형체에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형체는 선명해졌다. 그것은 소녀였다. 15 아니 1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애야, 괜찮니? 소녀는 대답이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태성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태성은 숨이 멎었다. 소녀의 손은 피투성이었다. 손톱 밑까지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소녀의 눈빛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가 태성을 스쳐 지나갔다. 애야, 다쳤어? 어디 아파? 태성은 재킷을 벗어 소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작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만 기다려. 태성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소녀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피투성이 손이 태성의 팔을 움켜쥐었다. 놀라울 만큼 강한 힘이었다. 안 돼.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럼 병원이라도 가야 해. 손이 저렇게 다쳤는데. 아무데도. 안 돼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성은 난감했다.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지만 아이는 그 어떤 도움도 거부하고 있었다. 집은? 부모님은? 물음에 소녀는 다시 입을 닫았다. 태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이 추위에 맨발로 밤을 보내면 동상은 물론이고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다. 일단 차에 타. 난 택시기사야. 해코지 안 해.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천천히 생각하자. 태성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소녀를 부축해 택시 뒷좌석에 태웠다. 히터를 최대로 틀고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내 소녀에게 덮어주었다. 이름이 뭐니? 운전석에 앉은 태성이 백미러로 소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소녀는 담요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은서. 강은서예요. 은서야. 난 유태성이라고 해.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 모르겠어요. 집은? 갈 수 없어요. 왜? 소녀는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태성은 직감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은서야, 나를 믿어도 돼. 내가 도와줄게. 태성의 말에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아저씨,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 택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성은 백미러 속 소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유태성의 평범했던 인생은 끝이 났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서게 되었다.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녀의 질문은 택시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성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15년간 택시를 몰며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났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다. 은서야, 무슨 일이 있었니? 대답해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정당방위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정당방위가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소녀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오래 바라보았다. 태성은 백미러로 그녀를 관찰했다. 16살 정도의 아이가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너무 깊은 절망과 너무 무거운 죄책감. 은서야, 내가 누군가를 다치겠니? 침묵.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의 의미인지 대답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손부터 씻자. 그리고 약도 발라야 해. 태성은 24시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소녀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게 했다. 물이 닿자 말라붙었던 피가 녹아내렸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손톱 밑과 손등에 긁힌 자국들.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흔적처럼 보였다. 아저씨. 손을 씻으며 소녀가 작게 말했다. 저 도망 나왔어요. 어디서? 집에서요. 아니,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성은 묻지 않았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갔다. 학대, 방임 혹은 더 끔찍한 무언가.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는 건 잔인한 일 같았다. 편의점에서 구급약과 양말, 슬리퍼를 사주었다. 소녀는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태성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니? 모르겠어요. 친구 집은?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친척은? 또 고개를 저었다. 태성은 고민에 빠졌다. 미성년자를 집에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 추위의 거리에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찜질방이라도 가서 오늘 밤은 보내. 돈은 내가 줄게. 안 돼요. 왜? 찾으러 올 거예요. CCTV 보면 금방 찾아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소녀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결국 태성은 소녀를 24시간 사우나에 데려다주고 내일 다시 연락하라며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었다. 소녀는 번호를 받아들고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은서야, 정 위험하면 경찰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소녀의 반응은 단호했다. 태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소녀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태성은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따뜻한 곳에서 자고 있을까? 그날도 밤 11시가 넘은 시각, 태성은 습관적으로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있는 소녀. 태성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소녀에게 달려갔다. 은서야.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있었다. 왼쪽 볼이 퉁퉁 부어있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소녀는 대답 없이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사흘 전보다 더 텅 비어있었다.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어디로? 아무 데나요? 그냥 여기서 멀리. 태성은 소녀를 차에 태웠다. 이번에는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운전만 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달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저는 알아요. 태성은 백미러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은서야, 너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는 거 아니니? 소녀는 고개를 돌려 태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한테 이름 안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냥 모르는 손님으로 태워주세요. 가끔씩만이라도.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었다. 태성은 알았다. 이 아이는 단순한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알았어. 이름은 안 물을게. 그냥 손님. 소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태성이 본 그녀의 첫 번째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그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강은서 2008년생 서울 은평구. 태성은 소녀가 흘린 말을 토대로 적은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며칠 전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정보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혹시 부모님이 찾고 계실 수도 있잖아.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태성은 은평구의 한 주택가로 향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소녀가 말한 번지수의 건물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반쯤 무너진 폐가, 깨진 유리창, 녹슨 대문, 무너진 담벼락. 적어도 몇 년은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폐허였다. 이게 무슨... 태성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옆집 대문이 열리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거기 누구 찾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강은서라는 아이 아세요? 16살 정도 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벌써 5년은 빈집인데요. 그 전에도 할아버지 혼자 사셨고, 돌아가신 후로는 쭉 비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강은서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은? 모르는 이름인데요. 태성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차로 돌아왔다. 뭔가 이상했다. 소녀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가짜 주소를 말한 걸까? 그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다. 민원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이름과 생년월일로 등록된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확인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강은서 2008년생입니다. 네, 다시 확인해봐도 없네요. 직원의 말에 태성은 멍하니 서 있었다. 주민등록이 없다. 그럼 그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녁 무렵 태성은 소녀와 약속한 편의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7시 정각 소녀가 나타났다. 여전히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다. 은서야. 아저씨.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멍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얼굴 한쪽이 부서 있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태성은 소녀를 데리고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소녀는 국밥을 받자마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천천히 먹어. 태성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은서야. 내가 오늘 은평구에 갔었어. 숟가락을 든 소녀의 손이 멈췄다. 내가 말한 주소로 갔는데 거긴 폐가더라. 그리고 구청에도 가봤는데 강은서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주민등록이 없어. 소녀는 국밥을 내려다보았다. 은서야, 너 진짜 이름이 뭐니? 미안해요. 미안하긴.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부모님이 찾고 계실까봐. 부모님은? 없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고아야. 아니, 고아였어요. 시설에서 나와서. 한동안 이곳저곳 떠돌았어요. 그럼 왜 가짜 이름을? 진짜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이름으로 찾으면 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라는 존재. 소녀는 그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알았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소녀를 근처 고시원으로 데려갔다. 한 달치 반값을 미리 내고 소녀에게 열쇠를 쥐어주었다. 여기서 지내. 매일은 못 오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올게. 밥 챙겨줄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태성은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 11시 태성이 떠난 후 소녀는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작지만 안전한 공간.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녀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알람이 떴다. D-3. 목표 제거 예정. 위치 추적 중. 소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껐다. 하지만 꺼진 화면 위로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이 비쳤다. 벌써 찾은 거야? 소녀는 배낭을 움켜쥐었다. 배낭 속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함께 작은 칼 하나가 들어있었다. 손잡이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사흘 안에 또 도망쳐야 해.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자신 때문에 다칠 사람이 있었다. 착한 택시기사 아저씨.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 아저씨는 연루시키면 안 돼. 소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방 한쪽에 놓인 아저씨가 사준 도시락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사흘 후 그녀는 다시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속보입니다. 지난 3일 발생한 대성그룹 3세 김준혁 씨 피습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태성은 신호대기 중 무심코 볼륨을 높였다. 김 씨는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성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용의자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경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라디오에서 뉴스가 이어지는 동안 태성은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지난 3일. 그날은 자신이 처음 다리 아래에서 소녀를 만난 날이었다. 피투성이 손, 맨발, 그리고 그 질문. 아저씨,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설마. 태성은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다.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대성그룹 피습 사건을 검색했다. 여러 기사가 쏟아졌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흐릿한 CCTV 사진이 나타났다. 지하 주차장을 뛰어가는 뒷모습. 작은 체구, 긴 머리, 그리고 손에 들린 무언가. 사진은 흐릿했지만 태성은 알 수 있었다. 그 실루엣은 소녀였다. 은서, 아니 그 이름조차 가짜인 그 아이. 태성은 곧장 고시원으로 향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소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은서야, 나야. 문 열어.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태성은 계속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다. 소녀가 틈새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저씨, 들어가도 될까? 소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태성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배낭이 문 옆에 놓여 있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은서야, 뉴스 봤어?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성그룹 3세 피습 사건. 그거 너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은서야, 나한테 말해줘. 내가 한 거야?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 태성은 벽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사람은.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넌 사람을 찔렀어.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녀는 움찔했다. 죽이면 안 됐어요. 소녀가 중얼거렸다.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계획은 완벽하게 죽이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손이 떨려서 빗나갔어요. 태성은 소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계획이라는 단어. 완벽하게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 이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은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명령했어요. 뭘? 저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명령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명령? 누가 너한테? 조직이요. 소녀가 작게 말했다. 저는 조직에서 훈련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도망치는 방법을. 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다. 조직? 훈련? 이건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 아닌가? 은서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믿기 힘들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소녀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 손잡이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는. 이걸로 찔렀어요. 심장 옆 5cm를 겨냥했는데 손이 떨려서 빗나갔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진짜로. 사람을 찌르는 게. 태성은 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평범한 과도가 아니었다. 얇고 날카로운, 명백히 특수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였다. 조직에서는 제게 목표를 줬어요. D-7. 일주일 안에 목표를 제거하라고. 근데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린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한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3일이에요. 사흘 후면 제가 목표가 돼요. 조직은 실패한 요원을 살려두지 않아요. 태성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넌 지금 도망치는 거야? 네, 계속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저를 찾아냈어요. 언제나. 소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D-2. 최종 경고. 24시간 내 복귀 또는 제거.
태성은 메시지를 보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16, 아니 어쩌면 더 어릴 수도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린 걸까? 은서야, 우리 경찰에 가자. 내가 협조하면. 안 돼요. 소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직은 경찰보다 위에 있어요. 그 안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어요.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끝이에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 아니, 자신이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녀는 사람을 찔렀다. 비록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범죄자였다. 아저씨. 소녀가 태성을 바라보았다. 저 내일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아저씨한테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늘 밤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 태성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우유를 들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소녀가 내일 떠난다고 했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적어도 마지막 밤은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고 싶었다. 문을 두드리자 소녀가 곧바로 문을 열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저씨, 밥 먹어. 차가우면 맛없어. 태성은 도시락을 건네며 억지로 밝게 말했다. 소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앉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소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각오를 한 목소리였다. 태성은 작은 의자에 앉았다. 소녀는 도시락을 열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진짜 이름은 은서가 아니에요. 노아예요. 노. 7A. 7번째 어등급 실험체. 실험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계획된 존재였어요. 소녀의 눈빛이 공허했다. 새벽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표면적으로는 고아 지원 재단이에요. 전국의 보육원, 고아원을 후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을 선별해요. 부모 없는 아이들, 아무도 찾지 않을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을? 암살자로요. 태성의 숨이 멎었다. 5살 때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력훈련, 격투훈련, 무기 다루는 법, 톡극물 사용법, 심리학, 연기. 모든 걸 배웠어요. 보통 학교에 다니는 척했지만 방과 후엔 재단 시설로 돌아가서 새벽까지 훈련받았어요. 소녀는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었다. 거기엔 희미한 주사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약물도 투여했어요. 고통을 견디는 약, 두려움을 없애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어떤 날은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 짓을. 왜? 왜 그런 걸 만드는 거야? 돈이요. 소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재벌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그들은 때때로 지워야 할 사람이 생기죠. 하지만 직접 손을 더럽힐 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흔적 없이 완벽하게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존재. 태성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이건 너무 끔찍했다. 저는 어등급이었어요. 가장 우수한 등급. 15살까지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했고 실전 투입 대기 상태였어요. 그럼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실전엔 투입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첫 임무가 떨어졌어요. 소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목표는 김준혁. 대성그룹 3세. 이유는 몰라요. 재단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제거하라는 명령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넌 처음엔 그냥 따르려고 했어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김준혁이 누군지. 태성은 숨을 죽이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제 이복 오빠였어요. 뭐? 저는 대성그룹 선대 회장에 숨겨진 사생아였어요. 어머니는 회장의 비서였대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회장은 저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찍힌 사진. 사진 뒷면에는 노아 2008.3 15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어머니와 저. 보육원 원장님이 몰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시면서 제게 주셨어요. 태성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아기는 지금의 소녀와 닮아 있었다. 준혁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에게 이복 동생이 있다는 것도, 그 동생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도.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걸 알고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명령을 내린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재단의 실무 책임자. 하지만 실패했고 내 오빠가 다쳤구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칼이 오빠를 찔렀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방어하시려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망쳤어요. 소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는 괴물이에요. 만들어진 괴물. 사람을 죽이도록 설계된 존재. 아저씨는 그런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 같은 걸. 그만. 태성이 말을 끊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넌 괴물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하지만 내가 만약 괴물이었다면 내 오빠를 죽였을 거야.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손이 떨렸고 망설였고 결국 실패했잖아. 그건 내 안에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야. 소녀는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재단은 절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D-2. 내일 자정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제거 대상이 되어.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예? 경찰이 안 되면 언론이라도 가자.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럼 재단도 함부로 못할 거 아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재단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해요. 언론도 경찰도 정치인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가만히 있다가 죽을 순 없잖아.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계획을 짰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그들의 대화는 누군가에게 감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고시원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새벽 4시. 태성은 고시원 계단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5년 전에 끊은 담배였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소녀의 고백은 너무 무거웠다. 암살자 양성 조직, 재벌가에 숨겨진 사생아, 그리고 며칠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 평범한 택시 기사였던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다. 언론에 폭로한다. 그게 정말 답일까? 태성은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새벽재단. 검색 결과에는 깨끗한 이미지만 가득했다. 고아 지원, 장학사업, 사회공헌. 화려한 후원 행사 사진들. 그 어디에도 어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로 깨끗하게 포장된 조직이라면. 소녀의 말이 떠올랐다. 언론도 경찰도 정치인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언론에 제보하는 순간 오히려 소녀의 위치만 노출되는 게 아닐까? 태성은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소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겨우 잠들어 있었다. 얼굴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다. 잠들어서도 편히 쉴 수 없는 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침 8시. 태성은 평소처럼 택시를 몰며 생각을 정리했다. 선택지는 크게 3가지였다. 하나. 언론에 폭로한다. 위험하지만 소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재단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둘.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소녀는 피습 사건의 용의자다. 보호받기보단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 셋. 소녀를 숨긴다. 가장 현실적이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소녀였다. 아저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누군가 고시원 주변을 맴돌아요. 아까부터 계속. 태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문 잠그고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태성은 급하게 차를 돌렸다. 손님을 태우고 있었지만 목적지 근처에서 급하게 내려드리고 사과했다. 고시원까지는 20분 거리. 하지만 신호가 번번이 걸렸고 차는 막혔다. 초조함이 그의 목을 조였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고시원에 도착한 태성은 주변을 살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직장인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뭔가 이상한 기운.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은 남자. 노트북을 펴놓고 있지만 시선은 고시원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 있었다. 저자들인가? 태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4층 복도. 소녀의 방 앞에 서자 태성은 작게 노크했다. 은서야, 나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조금 열리고 소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아저씨. 태성은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배낭을 이미 챙긴 상태였다. 창문 커튼은 꽁꽁 닫혀 있었다. 누구였어? 본 사람은? 검은색 옷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한 명은 건물 앞을, 다른 한 명은 뒤쪽을 보고 있었어요. 30분 전부터요. 지금은? 아직 있어요. 확인했어요. 소녀는 창문 틈으로 밖을 가리켰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건물 뒤편 골목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경계하는 자세였다. 빌어먹을. 태성은 욕을 삼켰다. 이미 포위당한 거나 다름없었다. 아저씨, 저 혼자 나갈게요. 소녀가 말했다. 그럼 아저씨는 안전할 거예요. 저만 따라갈 테니까. 말도 안 돼. 아저씨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닥쳐.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널 여기 둔 건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알겠어?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태성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4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고 문은 감시당하고 있다. 출구가 없었다. 그때 태성의 시선이 복도 끝 비상구에 멈췄다. 은서야, 이 건물 옥상 가봤어? 아니요. 비상계단은?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 내 계획을 들어봐. 태성은 소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었다. 10분 후. 태성은 소녀의 방을 나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일부러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응, 알았어. 오후에 갈게. 걱정하지 마.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다. 카페에 앉아있던 남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태성은 모르는 척 택시로 향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기 시작했다. 좋아. 미끼를 물었어. 태성은 속도를 높였다. 차는 계속 따라왔다. 그는 복잡한 도심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좁은 길로 빠졌다. 그 사이 소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 옆 건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었다. 낡고 위험했지만 유일한 탈출로였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옆 건물로 건너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옆 건물 계단을 내려가 뒷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약속한 장소는 3km 떨어진 공원. 소녀는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태성은 추격하던 차를 따돌리고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10분 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소녀가 나타났다. 탔어. 빨리. 소녀는 택시에 올라탔고 태성은 곧바로 출발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소녀가 물었다. 태성은 핸들을 꽉 쥐고 대답했다. 일단 서울을 벗어나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택시는 서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소녀의 배낭 속 깊은 곳에 작은 발신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태성의 택시는 휴게소에 멈춰섰다. 새벽 2시 한적한 휴게소는 텅 비어 있었다. 잠깐 쉬었다 가자. 화장실도 가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태성은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아 벤치에 앉았다. 소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옆에 앉았다. 아저씨,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부산까지 가자.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면 당분간은 안전할 거야. 소녀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아저씨는 가족 있으세요? 있지. 딸이 하나 있어. 너랑 비슷한 나이야. 어디 있는데요? 캐나다. 엄마 따라서 이민 갔어. 5년 전에. 태성은 쓸쓸하게 웃었다. 이혼했거든. 내가 택시 일만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전처는 더 나은 삶을 원했고. 뭐 이해해. 딸아이도 거기서 더 좋은 교육 받고 있고.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뭐
익숙해. 너도 외로웠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요. 재단에 있을 때도 도망 다닐 때도. 근데 아저씨 만나고 조금 덜 외로웠어요. 태성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아이를 대하듯. 은서야, 아니. 노아야. 너 정말 괜찮겠니? 계속 도망만 다니면서 사는 거. 괜찮아요.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소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태성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차를 몰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태성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계속 도망 다니는 게 정말 답일까? 이 아이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태성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차가웠다. 누구십니까? 새벽재단 법무팀 이사 김성호입니다. 지금 노아와 함께 계시죠? 태성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백미러로 소녀를 봤다. 소녀는 창밖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당신의 딸이 캐나다 밴쿠버에 산다는 것까지. 태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감청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침묵.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노아를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거부하시면 캐나다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이. 욕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시간 드리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노아를 넘기십시오. 우리 사람이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아저씨? 소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전화였어요? 아니야. 손님 예약 전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태성은 고민했다.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울면서 안아주던 모습.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옆에 앉은 소녀. 세상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던 아이. 괴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인간으로 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태성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다. 은서야. 네? 미안해. 태성은 차를 돌렸다. 부산이 아닌 가장 가까운 경찰서 방향으로. 아저씨. 어디 가는 거예요? 경찰서야.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저씨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재단 사람들이. 알아.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넌 보호받아야 해. 법적으로 제대로. 아저씨. 소녀가 울먹였다. 제발요. 경찰서 가면 전 죽어요. 안 죽어. 내가 지켜줄게. 변호사도 구해줄게. 언론에도 알릴 거야. 소용없어요. 그들은. 이게 내 유일한 생존 방법이야. 태성이 소리쳤다. 그는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 소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새벽 4시. 태성은 소녀를 경찰서에 데려갔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재단 이야기, 암살자 훈련, 모든 것. 일단 아이는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진술도 받아야 하고요. 형사는 친절했다. 너무 친절했다. 태성은 불안했지만 이미 선택을 한 후였다. 혹시 제가 여기 남아도 보호자가 아니시면 곤란합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결국 태성은 소녀를 남겨두고 경찰서를 나왔다.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소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오후. 태성은 약속대로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이가 없습니다. 네? 새벽에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그 후로 안 돌아왔어요. CCTV 확인했는데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태성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짧은 보도가 나왔다. 경찰 조사를 받던 10대 소녀가 경찰서 내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탈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태성은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 한 장. 아저씨 덕분에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마이너스 노아. 태성은 쪽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15년 택시 기사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결국 지옥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1년 후 영하 8도의 겨울밤. 택시기사 유태성은 여전히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16년째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핸들, 똑같은 도로, 똑같은 손님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한강대교로 가주세요. 뒷좌석 손님의 말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는 습관적으로 다리 아래 인도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언제나처럼. 1년 전 그날 이후 태성은 매일 밤 이 다리를 지나쳤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도. 손님을 내려준 후 태성은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뽑아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TV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새벽재단 비리 의혹 사건, 검찰 수사 착수. 태성의 발걸음이 멈췄다. 고아지원재단으로 알려진 새벽재단이 불법 자금 운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 명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화면에는 재단 건물 앞에 모여든 기자들과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비쳤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암살자 양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역시 그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는 건가? 태성은 쓸쓸하게 웃으며 커피를 계산했다. 새벽 2시. 손님이 끊긴 시간. 태성은 라디오를 틀고 한강변을 천천히 달렸다. 심야 음악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연자분이 직접 읽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들어보시죠. TJ의 목소리에 이어 누군가 편지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태성은 볼륨을 높였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추운 겨울밤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던 저를 한 분이 구해주셨습니다. 태성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다. 택시기사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분께 거짓말만 했어요. 이름도 과거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밥을 사주시고 잘 곳을 마련해주시고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 같은 아이를 위해서요. 그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뭔지 알았어요. 태성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분을 배신했어요. 아니, 그분이 저를 지키려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죠.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라디오 속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분은 저를 진짜로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당신의 딸까지 위협받으면서도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낯선 아이를 향한 이유 없는 사랑.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남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선함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TJ가 끼어들었다. 어떤 삶을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정식으로 주민등록도 만들고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행복해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TJ가 부드럽게 웃었다. 혹시 듣고 계실까요? 택시기사 아저씨. 이 사연자분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따뜻하고 잔잔한 멜로디. 태성은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안도감, 기쁨, 그리움,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살아있구나. 넌 살아남았구나.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성은 휴대폰을 꺼냈다. 라디오 방송국 번호를 검색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KBS 라디오입니다. 저 방금 사연 보낸 분과 연락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택시 기사입니다. 일주일 후 태성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1년 전 소녀와 함께 밤을 달렸던 그 강변이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방을 메고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다. 소녀는 태성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10m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태성도 일어섰다. 아저씨. 은서야. 아니. 노아예요. 이제 진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한지우. 새로 만든 이름이에요. 지우야. 태성은 소녀를 아니 이제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딸아이를 안듯이. 지우도 조용히 아저씨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경찰서에서요? 지우가 작게 웃었다. 그날 밤 재단 사람들이 왔어요. 절 데려가려고. 근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뭐? 김준혁 오빠가 나타났어요. 제 이복 오빠. 그분이 절 보호해 주셨어요. 태성은 눈을 크게 떴다. 피습 사건 이후 오빠는 재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제 존재를 알게 됐고 경찰서로 사람을 보내서 저를 안전하게 빼냈어요. 그럼 지금은 오빠가 후견인이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우는 태성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절 경찰서에 데려간 게 결과적으로 저를 구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재단이 절 찾아서 죽였을 거예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겁이 났어. 내 딸이 위험해질까봐.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저씨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저씨. 응? 그날 아저씨가 절 태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태성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널 만나고 내 인생이 조금 달라졌어.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를 위해 뭔가 했다는 느낌. 지우가 웃었다. 1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미소였다. 이제 가끔 만나요. 밥도 같이 먹고. 그래. 꼭 그러자. 해가 기울어가고 한강의 노을이 비쳤다. 택시 기사와 소녀는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다리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았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준다는 것을.